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SJ파트너스의 하서정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서정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사고를 피하려다 소송에 휘말렸어요. 시누이가 너무해. 아파트 단지에서 떨어진 물건에 맞았어요. 불법 인터넷 사이트 처벌하려면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며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주는 시간, 대법원 화재 판결을 소개하고 해석해보는 판결록 시간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화재 판결, 오늘은 어떤 판결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변호사님? 네, 곧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네. 다가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서 상사가 우발적으로 근로자에게 사표를 쓰라는 말을 한 경우에 이것을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있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묵시적 의사표시에 대한 해고로 볼 것인가? 우선 법률상 해고란 무엇인지 좀 그 정의 좀 살펴주시죠. 네, 법률상 해고란 실제로 사용한 명칭이나 절차의 관계는 없고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에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형식을 갖추어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킨 경우일지라도 실질적으로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게 한 경우에도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질적으로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회사가 근로자와의 계약 관계를 종료하고 싶을 때 또는 해고를 통보해야 할 때 꼭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되고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해고 예고 수당이라고 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요. 이러한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고 예고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리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회사가 어떤 해고 예고를 했다고 해서 모든 해고가 좀 정당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네. 이처럼 회사에게 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근로자들은? 네,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게 되면요. 근로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제 신청은 부당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요. 기각될 경우에는 행정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판결을 거쳐 승소를 할 경우에는 다시 복직하실 수 있고요.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를 당한 시점부터 부당 해고 판정을 받는 날까지 급여를 산정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3개월 내에 꼭 신청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안으로 돌아가서 사건의 어떤 좀 구체적인 사실관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 대법원 판례의 사실관계는요. 예. 버스 회사의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2020년 1월 30일 3시 그리고 2020년 2월 11일 3시 30분 통근버스를 운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단 결행하였습니다. 이에 이제 버스 회사의 관리팀장이 2020년 2월 11일 근로자의 무단 결행을 지적했고요. 그 과정에서 근로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사표를 쓰라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근로자가 그럼 해고하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했고요. 여기에 그 관리팀장은 응이라고 답하면서 사표 쓰고 가라라는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근로자가 다음 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 회사는 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지도 않았고 다만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자 2020년 5월 18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근로자에게 해고한 사실이 없으니 복귀하고자 한다면 즉시 근무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정상 근무 독촉 통보를 하였습니다. 네. 이에 근로자는 2020년 5월 28일에 회사 부당해고를 회사로 하여금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또 이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리고 복직 통보가 진정성 있는 내용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복직 전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한다면은 복직을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에 회사는 6월 1일에 근로자에게 해고한 적이 없으니 원하면 언제든지 출근하라. 그리고 근무할 수 있으므로 속히 출근하여 근무하기 바란다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고 합니다. 뭔가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3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회사에 복직 통보를 받은 건데요. 아마도 관리팀장이 뭐 어떤 근로자에게 사표를 쓰라고 한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심 판결은 좀 어떻게 판결했나요? 네, 원심과 대법원의 판결이 달랐는데요. 네. 원심은 관리팀장이 근로자에게 사표를 쓰라라고 한 것은 근로자가 무단 결행 후 자신에게 무례한 언행을 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한 표현이다. 그리고 사직서의 제출을 종용한 것일 뿐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이제 해고의 뜻으로 종료시키겠다는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또 근로자 또한 분명하게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의 사직 의사 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계약 관계가 그 발언만으로 종료된 사실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팀장에게는 해고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그리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해고를 승인한 적도 없기 때문에 이 회사의 서면 해고 통지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또 복직을 촉구하기도 한 점이 있으므로 그런 점 등에 비추어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한 적이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해고한 게 아니다라는 판결인 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 좀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은데 사직서란 어떤 형식적인 사직의 의사표시, 네. 그 다음에 이제 관리팀장이 해고 권한이 없다. 네. 그러니까 권한에 대한 문제. 네. 그 다음에 대표이사는 해고에 대해서 승인을 해야 되는데 승인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되게 형식적인 걸 좀 많이 본 원심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대법원 판단도 동일했나요? 이러면 너무 근로자들한테 좀 불리한 판결인 것 같은데요. 네,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네. 대법원은 버스 기사로부터 버스 키의 반납을 요구하고 또 사표를 쓰고 나가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을 네. 했습니다. 총 7회를 말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게 말한 점과 또 관리팀장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할 때 관리 상무도 대동했다고 합니다. 그 네.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한 점, 네. 그리고 근로자가 회사에 3개월 동안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출근 독려를 전혀 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볼 때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처럼 관리팀장의 노무 수령 거부 행위를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관리팀장의 사표 발언도 이 때문에 이제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해고 사실이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상당히 지금 이 판결을 제가 보더라도 약간 조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논쟁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권한이 있는가 대단히 주관적인 부분일 것 같아요. 이게 네. 노무자 입장에서 혹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과연 이것을 해고의 의사표시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받아들이지 않아야 하는가 네. 이걸 따지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까지 혹시나 이 마지막으로 있던 이 대법원 판결이 시사하는 점이 뭘까요? 네, 노동 현장에서는 네네. 사실 홧김에 그만둬라, 내일부터는 절대 그렇죠. 출근하지 마라, 네네. 이런 표현을 종종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때 이제 근로자로서는 실제로 출근하지 말아야 하는지 네. 아니면 그런 의사표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때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런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경위와 그 방법, 그리고 그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해서 이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할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장에서 이런 우발적인 의사표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한다거나 설령 우발적으로 해고 의사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해당 의사표시를 한 근로자에게 사과하고 해고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출근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독려하는 조치를 취했다면은 부당 해고가 아닌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므로 그렇게 부당 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로서도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사실 입증 책임의 문제로 또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도 원심은 근로자가 뭔가 이런 사용자가 잘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 것처럼 좀 판결을 한 반면에 대법원은 어쨌든 사용자가 한마디로 근로자가 어떤 이런 부당해고 혹은 해고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들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 입증 책임을 좀 준 판결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어쨌든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도 경우에 따라서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는 만큼 욱하는 마음에 어떤 습관적으로 뭐 어떤 담당자일진 모르겠지만 회사 내부에서 어쨌든 권한이 어느 정도 있는 담당자께서는 그런 욱하는 마음으로 습관적으로 사표를 종용하는 근로자에게 사표를 종용하는 사용자들의 언행은 좀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잘 들리세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보험사에서 그 채무 부존재 소송을 걸어봐서요. 네네. 예, 그거 상담 좀 하려고. 네, 뭐 사실관계나 내용 쭉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1월 18일 네. 오전에 그 출근하는 도중에 네. 그 빙판길이었어요. 네, 빙판길인데 앞차 그 좌회전하려고 네, 앞차를 기다린 차 앞차에 이 차에 멈춰 있었거든요. 네, 거리를 두면서 네, 그 당시에 노면이 완전히 빙판길이었고, 그렇겠죠. 네네네. 예, 제 차는 안전하게 앞차와 간격을 두고 정차를 한 상태였으면 네네. 신호를 기다리는 그 순간에 뒤가 쌓인 느낌이 있어서 눈으로 네. 확인했었는데 네네. 뒷차량이 제동하지 않고 달려오는 것을 확인하여 네. 충돌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예, 충돌을 피하다가 그 중앙선 쪽으로 좌측 핸들을 돌리면서 네. 예, 또 핸들을 트는 과정에서 또 중앙선을 넘어가는 것을 확인이 되어서 순간 당황해서 다시 우측으로 네네. 급하게 핸들을 꺾다 보니까 손목이 꺾인 상태였어요. 네네네.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차량은 다행히도 그냥 저하고 비접촉이었거든요. 네, 비접촉이요. 네. 예, 근데 그 차량은 다행히도 그냥 제가 피하는 도중에서 그냥 사고가 없이 갔는데 그냥 네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갔어요. 네네네. 예, 그래서 지금 오후에 돼서 사무실 도착해서 오후에 되니까 손목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그 다음날 뭐 꺾였으니까 그냥 뭐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손목이 많이 부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제 차 보험사 쪽에다가 얘기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고, 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네. 그다음에 제가 병원에 가서 그냥 진료를 받았고요. 네. 근데 그냥 경찰관 조사를 다 받고 나서 상대 차량에다가 이제 직접 취도한 게 아니니까 네. 나중에 뭐 직접 청구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나 사실은 교통사고 사실원을 나오면 네. 직접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네. 라고 해서 저는 제 차 보험사에다가 신청했던 거를 접수했던 거를 취소를 했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계속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네네. 그 상대보험사 쪽에는 처음에는 그 담당자라는 사람이 7대3이라고 네. 저한테 나중에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다. 네. 자차 접수하라고 다시 자차 접수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결론적인 거는 제가 지금 병원을 다녔는데 연자인 줄 알았거든요. 뭐 손목이 골절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네네. 근데 한 달이 지나서까지도 손목이 너무 통증이 너무 심해서 MRI 촬영을 했다 보니까 네. 오른쪽 수근골 쪽 반달뼈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네, 현재 지금 지속적으로 병원을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런데 3월 25일 날 그 보험사 특수조사팀이라고 하면서 제게 연락이 왔거든요. 네. 이 손목 골절 기왕증이 아니냐. 네. 이 사고로 인간한 게 없다. 네. 이 건으로 보험 사기 같은 의심이 가니 네. 경찰에 재주서를 의뢰할 것이고 네. 이런 협박적인 느낌을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손목 골절 나중에는 손목 골절을 인정하지 않고 예. 연자 진단에 해당하는 인정을 한다면은 네. 연자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 네. 그리고 6대4로 한다면 어떤 걸로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회유를 좀 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네네. 네. 근데 제가 지금 사고를 피하다가 네. 이렇게 됐는데 네네. 6대4라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네. 그리고 제가 보험 사기라는 의심이 있어서 그런 말도 꼭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네. 네. 그래서 좀 답답하셔가지고 어떤 여기 좀 당황스러운 보험사와 이런 쪽에 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연락 주신 거죠? 예, 그렇죠. 저는 지금 너무 억울하고 네, 그렇죠. 화가 나고 네, 네. 지금 어이가 없어서 네. 네. 지금 이 사건으로 해가지고 지금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이 네네네. 너무 심하거든요. 지금 현재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고요. 그러실 것 같아요. 이게 좀 내가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내가 뭔가 해야 될 일들이 더 많고 좀 답답한 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옆에서 하서정 변호사님께서 잘 듣고 계셨거든요. 같이 듣고 계셨거든요. 상담 네네. 받아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인사 좀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상담 드릴 하서정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듣다 보니까 네.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이 보험사로부터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이미 당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가요? 당한 거는 아니고요. 아니고요? 그쪽에서 네. 부존재 소송을 하겠다라고 하겠다.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처음에는 네. SU 조사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손목 골절이 아닌 네. 연자로 인정을 하게 되면 보상을 하겠다. 네,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던 상태였는데 네, 그리고 지금 2주가 지나고 나서 네. 채무 부존재 소송을 하겠다고 연락을 받은 거예요. 아,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네. 지금 한 달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 그런 것도 없고요. 아, 한 달 그렇게 채무 부존재 소송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들은 이후로부터 지금 한 달이 또 지난 거예요. 예, 한 달이 가까워지는 거죠. 다음 달 4일 정도 되면 한 달이 되는 거고요. 네. 지금 사실 그럼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채무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지 구체적으로는 언급을 하던가요? 아니, 없습니다. 없이 사실 지금 아예 채무가 없다라고는 그쪽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뭐 7대3 그리고 그 이후에는 6대4라고 하는 것에서 본인들의 과실 비율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만 이 손목 골절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네. 이런 말씀을 그 보험사에서 하시는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법률적으로 좀 잘 알지 못하는 분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제 소송을 하겠다, 너는 소송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 좀 위축되는 것을 좀 노려서 그런 얘기를 네.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사고에 대해서 조금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비접촉 교통사고고요. 네. 빙판길이었는데 이제 뒷차가 빠르게 달려오고 있던 것을 이제 발견을 하시고, 그 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왼쪽으로 꺾었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꺾는 과정에서 이제 손목 골절까지 이루어지게 된 것 같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리고 충돌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네네. 네. 그럼 만약에 지금 이제 종합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이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이제 흘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조금 몇 가지로만 좀 추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보험 회사가 제시한 그 과실 비율이 타당한가가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상대 보험사가 네. 뭐 보험 사기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 보험 사기로 고소하겠다는 것이 협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허용되는가라는 것도 궁금하신 부분인 것 같고, 또 골절이 아닌 염좌 진단에는 합의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제안에 응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요. 또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렇게 나누어서 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네네. 제가 이제 처음 이제 정리한 것 중에 이제 그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과실 비율에 대해서 우선 따져보게 되면은, 궁금한 것이 뒷차가 이렇게 빠르게 달려오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때 지금 상담자님께서 네. 핸들을 꺾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꺾지 않았더라면 그 네.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네,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블랙박스도 가지고 있고요. 블랙박스상 그 영상을 이제 양측의 보험회사가 다 봤겠죠? 봤나요? 어떻게 됐나요? 예. 그리고 예. 뭐 그쪽에서 얘기하는 건 제가 오상방위를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쪽에서는, 그럼 네, 이쪽 네. 보험사에서는 어떻게 말하던가요? 잘 못 들었어요. 이쪽 보험사에서는, 상담자님 저희- 측에서도 보험사가 있잖아요. 예.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취소를 했거든요. 아까 네. 그 기초 청구라고 얘기해서. 네. 그 나중에 지금 그 세무부존재 소송을 한다고 얘기를 해서 네. 다시 지금 제 보험사 쪽에다가 다시 접수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채무부존재 소송을 한다고 하니 네. 우리 측 보험사에서는 일단 그거를 결과를 보고 지금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 그러니까 상담자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핸들을 틀지 않았다면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상대방은 오상방이라고 하는 걸 봐서는, 오상방이라는 뜻이 뭐냐면 네. 불법행위라든지 그러니까 부정한 상태가 없었는데, 즉 충돌할 위험이 없는데 네네. 이것을 이제 착각하고 그걸 방위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네네네. 부분은 사실 양측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뭐 블랙박스라든지 그렇게 다른 증거로 입증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상담자님 말씀을 전제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뒷차를 네. 피하기 위해서 꺾었는데 그렇게 꺾지 않았다면은 도저히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은, 사실 그런 상황에서 법원의 판결은 과실 비율을 100대 0,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100대 0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네. 한 가지 이제 그 과실 비율에 있어서 그 지금 손목까지 골절되는 것은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제가 의학에는 알고 있는 바가 없어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렇게 손목까지 이제 골절이 되는 그 상황까지 이르게 한 것에 만약에 우리 사연자님의 과실이 있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거기에 그러니까 그 과실에 이제 기여한 바가 있다면 조금 과실 비율이 10, 뭐 많게는 20 추가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60대 40보다는 당연히 과실 비율이 상담자님에 대해서는 훨씬 더 줄어야 마땅한 것 같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더군다나 빙판길이었잖아요. 네네. 빙판길이었고, 또 빙판길에서는 더군다나 더 속도를 줄여서 감속해서 운행을 해야 마땅한데,
네네. 이 주의 의무를 전혀 지키지 않고 감속도 하지 않고 빠르게 달려와서 오죽했으면 이제 핸들을 꺾어 중앙선을 침범하면서까지 꺾어서 피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면은 그것이 인정이 된다면 과실 비율이 네. 최대 상대방이 100까지도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예, 대해서는 지금- 사실 예. 지금 제가 그 우측 손목의 그 수근골에 있는 월산골 뼈가 네. 끝머리가 깨진 상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미세골절이라고 하는데 네. 제가 이 척골하고 수근골하고 이게 붙이면서 골멍이 들었다고 얘기를 그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세요. 네. 핸들을 꺾어 하시면서 제가 그 빙판길이다 보니까 네. 그냥 핸들 돌리는 그 유격하고 생각하지 음. 못한 그 빙판길에서 유격이 확 돌아가다 보니까 아, 네. 거기서 손목이 꺾인 거거든요. 네. 네. 그- 그래서 지금 네. 그 척골하고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척골하고 그 월산골, 그러니까 그 반발뼈 네. 하고 부딪혀가지고 지금 골멍이 들면서 깨졌다고, 끄트머리가 깨졌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비접촉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 인과관계가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 사고가 맞고 또 네. 더구나 빙판길이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충분히 발생할 가연성이 높은 그런 사고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피해라는 네네네. 말씀이시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잘 입증하실 수 있으면 과실 비율에 있어서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그리고 네, 예, 제가 지금 여태까지 지금 손목으로 인해서 네. 병원을 다녀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아. 제가 그 공단에서 제가 다 오늘치를 다 뗐거든요. 지금 네, 현재. 네. 그러니까 기존에 뭐 지병이 있었다던가 이 예, 예. 피해 발생의 어떤 그 기존에 있었던 어떤 원인 관계가 전혀 없이 오로지 이 사고로 인해서만 인과관계가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네네네네. 부분이 입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이 상대방이 보험 사기를 운운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행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손목 골절에 있어서 그것이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상대 측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측에서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잘 충분히 입증을 한다면은 상대방의 보험 사기를 운운하는 것은 잘못이고 이 보험 사기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 교통사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을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허위 사실로서 이제 지금 보험사를 속이려고 한다 이 주장이거든요. 근데 그런 네네. 사실이 전혀 아니고 오로지 진실된 사실로 주장을 하시는 것이니까 네. 상대 보험사 입장에서 더군다나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보험 사기를 운운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협박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만약에 보험금을 줄이기 위한 그런 방편이라면은 아주 심하게는 공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네. 보험 사기를 운운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네.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결과가 골절이다, 염좌다라고 하는 것은 보험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결국은 의학적으로 그리고 의학적인 어떤 진단에 대한 것을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보험사에서는 염좌로 네가 주장을 한다면은 합의해주겠다라는 말까지도 한 상황에서 보험 사기를 절대 운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결과를 보험사가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인데 이 인과관계가 있는 그런 피해를 두고 그 적은 피해 본인 그 보험사에서 상정한 적은 피해를 가지고 거기까지는 합의금을 지급해 줄 수 있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네. 어쨌든 염좌 진단까지는 합의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은 그 부분은 어쨌든 이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라는 것은 보험사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렇죠? 예. 지금 그 조사관 그 SIU 쪽에서도 네. 충분히 사고 나서 이 상황에서 충분히 다칠 수 있다라고는 얘기를 하십니다. 네, 네. 근데 결론적인 거는 뭐 끝내는 지금 현재는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염자로 하면은 인정하고 네. 골절로 인정하면 인정할 수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저는 이제 좀 답답한 상황이죠. 그런 것이 이제 서로 지금 과실 비율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네. 그 결과가 어디까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다툼이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뭐 분쟁 조정원이라든지 아니면 법원에서 감정을 통해서 해결을 할 문제이지
뭐 보험 사기라든지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담자님께서는 확실하게 이 사고로 인해서 손목 골절까지 이루어진 것이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인 그 상담자님이 기여한 그런 과실은 추가적인 것은 없다라고 하시는 상황이라면은 여기에 대해서 염자라고 주장하는 그 상대방의 제안에 응하실 필요는 없고 그 본인이 발생한 그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입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배상하라라고 청구를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네. 상대방이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정말로 제기를 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채무가 존재하고 그 채무는 이러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손목이 골절되는 것까지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병원 치료비, 그 다음에 이제 이 손목 골절로 인해서 일을 못 하시거나 이런 손해가 있으시다면 거기에 대한 손해까지 그리고 정신적인 위자료까지 합쳐서 반소로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적어도 채무가 부존재하다라고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 손을 들어줄 리는 없고요. 적어도 지금 상대방도 골절이 염좌가 발생한 부분 그리고 과실 비율이 뭐 6대4 내지는 7대3까지는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담자님이 반소를 제기하셨을 때 거기에 대한 승산이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 다 충분히 입증을 하신다면은 상담자님의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승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블랙박스에서도 제가 그 녹음이 돼 있거든요. 네. 그 영상에서 제가 그 피아노 하면서 네. 오 하는 그런 녹음이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그쪽 상대 쪽에서는 제가 오상방해를 했다고 하는데 네. 제가 뭐 오상방해를 했다면은 제가 오라는 그런 말 표현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네. 근데 저는 좀 너무 무책임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네. 네. 좀 보험사에 너무 횡포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네.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억울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네.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네. 오라고 하면서 이제 피했다라는 부분이 그럼 그 부분을 뭐 착각했다 뭐 이렇게 상대방은 주장할 수는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그 음성 녹음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 뒷차가 충돌하기 직전의 그런 상황, 충돌을 피하는 그 상황에 대한 블랙박스라든지 다른 차가 찍은 블랙박스, 그쵸, 또 그 뒷차의 블랙박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좀 확보를 하셔서 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상담자님. 네네. 저희 하 변호사님께서 사실은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우선은 네네네. 상대편 보험사죠. 상대편 보험사에서 어쨌든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고가 원래 일반적인 사고에서는 비접촉 사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예 과실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6대4로 하자, 7대3으로 하자라는 내용 자체가 이미 자신들의 과실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상황에서 과실 비율만 조정하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들이 이 사고와의 개연성, 아까 얘기한 저희 이제 법적으로는 인과관계라고 합니다만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게 사실은 대단히 피해자 측에서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고가 어쨌든 비접촉이지만 우리 차가 뒤에서 빨리 달려옴으로 인해서 앞차가 중앙차로를 넘어갈 수밖에 없었고 핸들을 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한 거란 말이죠. 6대4와 7대3으로 하자. 이 부분 녹음이 있으시거나 문자가 있거나 이런 거는 상당히 유력한 증거가 될 것 같아요. 예, 그 증거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서 어차피 과실 비율은 법원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험사가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경찰이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과실 비율에 대한 다툼이 있으면 결국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대단히 핵심적인 부분이다. 자신들이 과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골절과 어떤 뭐 염자까지만 인정할 거냐 골절까지 인정할 것이냐. 근데 지금 아까 계속 얘기하신 거 들어보니까 5년 동안 기왕증이 전혀 없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차량 사고, 비접촉 사고가 뒷차로 인해 발생했다라는 사실은
사실 이 소송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관계인 것 같고 그걸 아까 변호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해결되실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네.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대로 좀 잘 처리를 하시면 원하시는 좀 결과 쪽으로 가지 않을까. 너무 억울해 하시지 마시고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들 잘 챙기셔서 대응하시면 아마도 원하시는 결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보험 사기다, 협박이다 아까 공갈도 얘기해 주셨지만 의례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또 좀 있습니다. 압박을 하면 좀 법적으로 무지한 일반 시민들은 좀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너무 감정적으로 화가 나시겠지만 화나는 쪽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들을 수집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네. 또 저희가 시간 관계상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방송은 계속 네네. 봐주십시오. 제가 변호사님이랑 질문 한 몇 가지 더 하고 나서 이 상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변호사님 상당히 뭐 블랙박스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 네. 증거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상대편 보험사 측에서 자꾸 뭔가 회유를 하고 뭔가 네. 조금 우리에게 불리한 쪽의 진술, 그다음에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 질문들을 좀 해서 네.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워낙에 이제 잘 객관적인 해결책을 좀 잘 제시를 해주셔가지고 뭐 특별히 큰 어떤 더 조언을 주실 건 없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자님께서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네, 상대방의 어떤 발언이나 협박이라든지 그런 말에 휘둘리지는 마시고요. 이 비접촉 교통사고에서는 해당 교통사고가 이렇게 피하지 않았더라면은 발생하지 않았을, 그러니까 발생을 뒤차와 충돌 같은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피하면서 생긴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입증하시는 것이 본인의 과실 비율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사안에서는 그 손목 골절이 다른 사연이나 다른 문제가 개입되지 않고 오로지 이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에 관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하소정 변호사님께서 어쨌든 거의 모든 것들을 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키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으로 상담자님께서도 잘 이해하셔서 저희 방송 언제든지 다시 돌려보실 수 있거든요. 유튜브로 다시 돌려보실 수도 있으니까 혹시 이해 안 되시거나 놓치신 부분들 있으시면 다시 한번 돌려보셔서 꼭 확인하시고 사건 잘 마무리하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제 남편은 2대째 내려오는 항정식 집을 물려받아서 운영 중입니다. 저는 현재 시누이와 아주버님과 함께 시댁에서 살고 있는데요. 시누이는 제 남편이 아들이라는 이유로 한정식 집을 물려받는 건 부당하다면서 시부모님 집 명의를 자신에게 이전해달라고 요구하는 중입니다. 시누이는 일도 안 하고 용돈을 받고 있고 저는 10년 넘게 식당 일을 하는 틈틈이 시누이의 빨래와 밥도 챙겼습니다. 힘들긴 했지만 시누이와 저희 아이를 봐주는 게 고마워서 자질구레한 일까지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해져 식당 일에 손을 떼신 뒤로 일이 너무 바빠져서 시누이에게 명절 제사를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시어머니한테 부탁하라면서 딱 잘라 거절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한다 싶어서 저도 한 소리를 했는데 갑자기 신우이가 반찬통을 던지면서 폭언을 했습니다. 다툼이 있고 한 달이 지나도록 신우이는 말도 하지 않고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는데요. 남편과 시부모님은 지는 게 곧 이기는 거라며 신우이에게 사과하라고 했지만 저는 그간 힘들었던 지난 세월을 생각하니 이혼을 해야겠다는 마음만 굳건해지더라고요. 남편은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면서 반대하고 있지만 저는 신우이에게 위자료를 받고 이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메일 상담 보내주셨습니다. 신우이와의 다툼이 화근이 돼서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건데요. 변호사님, 이 네. 이혼을 하게 되면 신우이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론상 가능합니다. 네. 제3자에게서도 손해가 그 혼인 생활에 파탄에 기여한 바가 있고 그것이 중요한 내용이 될 경우에는 충분히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이 구체적인 이 사안에 있어서 반찬통을 던지고 네. 폭언을 했다. 그 부분이 혼인 생활에 파탄에까지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네.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파탄주의가 아니라 좀 유책주의잖아요. 네. 그러면 유책이 어쨌든 신우이한테 있는 네. 거란 말이죠. 네. 이런 경우에도 이혼이 한가요, 이게? 실제로 우리 민법상 그 이혼의 그 3호, 네. 4호를 3호요. 살펴보면은 네네. 내 배우자의 부모가 네. 부당한 대우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다든지 네. 이럴 때는 이혼이 가능한데 네. 이 지금 상황에서는 신우이의 그런 귀책 사유로 인해서 네. 어떤 그 남편과 네. 그 시댁 어른들이 신우이한테 그 사과를 강요하는 그런 점이 그 남편의 귀책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면 네. 그런 부분이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네. 그런 중요한 사유라고 판단이 된다면 네. 이혼을 할 수 있고 그 부분이 귀책 사유로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 신우이의 어떤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남편이 그 부분까지 또 인간관계가 연결돼야 되겠네요. 네, 그럼 그게 맞습니다. 연결이 되고 그러고 나서 6호 사유인가요? 네. 혼인을 유지하기 네. 어려운 중대한 사유. 네. 지속하기 그렇게 또 어려운, 가야 네. 되는 네, 맞습니다. 형국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결국 이 사안에 있어서는 어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네. 이를 판단하는 법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이제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 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되고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면 이때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 기준은요. 혼인 계속 의사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그리고 혼인 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그리고 이혼 후의 생활 보장 등의 혼인 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되었다고 인정을 한다면은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하는 것 같은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소송에 들어가면 만약에 식구들이 신우이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실제로 이혼 소송에 들어갔을 때 신우이와 지속적으로 갈등이 있었다는 점에 좀 초점이 맞춰져서 증거 수집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좀 유리할까요? 신우이가 이제 지금 단 일회성에 네. 반찬을 던지고 폭언을 했다. 그 일회성은 사실 그 신우이와 함께 살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부부관계는 남편과 나의 이 사연자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둘 사이의 관계 이제 그 지속하는 데 지장이 없는 정도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라면은 또 혼인의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동안 이제 신우이가 계속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이 상담자님에게 계속 지속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남편분이 계속 방관을 했다든지 혹은 계속 사과를 강요했다든지 이렇게 그 신우이의 행동을 더 강화시킨다든지 뭐 그런 잘못들이 있다라는 부분에 이제 집중해서 그 신우이의 행동과 남편의 행동 등을 사실 확인서를 써줄 사람을 찾는다든지 혹은 녹음을 한다든지 사진을 찍어둔다든지 하는 것으로 증거를 수집을 해 오셨다면은 이 소송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입증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만약에 신우이가 좀 반찬을 집어던지고
화를 냈던 사실을 좀 증명하기 위해서 신우이를 증인으로 출석시켜가지고 그 당시 일에 대해서 증언을 하게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네, 증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그 이혼의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채택을 하여 증인 신문을 진행해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다면 이 법원이 신우이에게 위자료 인정한 판례 있으면 좀 몇 가지 소개해 주시죠. 네, 신우이가 그 아내에게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의 폭언과 또 각종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경우에도 위자료를 인정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아내의 친정을 무시해서 지속해서 모욕하고 또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발언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도 위자료를 인정을 했고 또 그 신우이가 적정 수준을 넘어서서 그 부부 관계를 지나치게 간섭한 경우도 있었고요. 이러한 신우이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 아내가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아온 경우가 있었는데 그럴 때 법원에서는 위자료를 인정을 했습니다. 네, 아무쪼록 어쨌든 신우이에게 좀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원하시는 좀 결과, 뭐 해결책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이메일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얼마 전 집 근처의 아파트 단지를 걸어가고 있는데 위에서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곧 제 귀에 심각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휴지를 가득 모아서 물에 흠뻑 적셔서 던진 것 같았는데요. 이후 아파트를 올려다보자 던진 사람은 이미 도망갔는지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 이후 통증이 계속돼서 병원에 가보니 너무 강한 충격을 받아서 고막이 손상됐다고 하네요. CCTV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가해자를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나는데요. 어떻게 하면 가해자를 잡아서 보상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파트라면 CCTV가 분명 있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네. CCTV 있으면 범인을 좀 잡을 수 있을까요? CCTV가 분명히 아파트라서 네. 곳곳에 CCTV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나 그 위치를 동선을 잘 따라가서 추적을 하다 보면은 누가 들어갔고 누가 던졌는지에 대해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대에 사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하기 때문에 가해자를 찾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막이 다쳤어요. 악의적으로 좀 상담자한테 휴지를 던진 것이 좀 분명해 보이는데 가해자한테 어떤 제목이 좀 적용될 수 있을까요? 네, 고막이 손상이 되었다면 상처가 사실 크게 발생을 한 그렇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상해죄 또는 고의의 여부에 따라서 폭행치상죄가 의율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고막이 손상된 그 결과가 불치나 난치의 질병까지 남긴 것이라고 한다면은 중상해죄로도 의율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런 고층 건물에서 좀 물건 던지거나 좀 그래가지고 지나가던 행인이 좀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 좀 판결이 있다면 몇 가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런 사안이 사실 많습니다. 고층 건물에서 무심코 돌을 던진 사람 때문에 행인이 그러한 돌에 맞아서 사망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어린 아이가 50층 건물에서 치킨 2조각을 던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행인이 그 치킨 2조각에 의해서 눈과 코를 맞아서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식칼이라든지 또 소주병을 던져서 행인이 다치고 사망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좀 맡았던 사건도 아파트 옥상에서 아이들이 장난을 치다가 거기에 있는 뭐 벽돌 같은 거를 떨어뜨리게 된 거예요. 네. 뭐 자기들도 그냥 재미로 떨어뜨렸겠지만 지나가던 행인이 맞아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네. 이런 아이들의 이런 좀 장난, 뭔지 잘 모르니까 장난을 많이 치는데 가해자가 만약에 촉법소년이라면 정당한 처벌이 좀 힘들까요? 네, 그렇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이라면은 사실 형사 입건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형사 처벌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부모에게 민사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사람이 크게 다친 상황 또는 사망한 상황에서는 사실 돈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장난으로 한 것에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에서는 참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것은 무척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어머니 아버지에게 어떤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는데 유치원에 가서 네. 어쨌든 유치원에 좀 보호 관찰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났을 때도 네. 그들에게 어쨌든 사용자 책임은 아니겠죠. 뭐 이제
책임을 물을 수 보호자에 있을까요? 대한 예, 미성년자의 보호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그 어린이 집이라든지 뭐 네. 유치원이라든지 그런 관리 감독하는 자가 있었다면은 네. 그 감독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고요. 그 감독자에게 과실이 없는 상황이라면은 그 부모가 2차적인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다. 네. 생생보험쇼 어느새 또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하서정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